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성취와 행복을 만들어 가는가. 비문학이지만 특이하게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 이 시기에 헤럴드와 에리카가 우리 나이대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해서 제가 연애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당신이 연애를 안 해서 친구들 연애를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 잘못은 아니에요. 아마 정보를 넣은 다음에 이제 샤워하면서 산책을 하면은 아이디어가 두 배로 떠오르는 거지. 대신 산책을 샤워하면서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경찰서로 가겠지. 원래 산책하거나 샤워할 때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그거 합치는 거지. 그럼 블루투스 샤워기 갖고 다녀야 아, 그러면? 그럼. 그냥- 책 읽기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굴럽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내적 허영심을 탐구하는 굴럽의 주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굴럽의 탄탄한 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송희근입니다. 굴럽 팟캐스트는 편안한 분위기의 잡다한 이야기를 지향하며 반모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소셜 애니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2부. 우리가 이제 이 소셜 애니멀 전반부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좀 주인공들의 탄생과 성장기를 통해서 한번 봤었잖아. 지금의 내 모습, 뭐 외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의 내 모습을 형성하게 된 기억나는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 뭐 외적이든 내적이든 말이야. 나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조금 많이 옅어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20대에는 내가 고등학교를 갈 때 여고를 간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 학교 옆에 바로 고등학교가 있거든? 우리 학교 나온 애들은 웬만해선 다 옆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 물론 조금 시골 학교기도 하고 성적 따기가 진짜 좋단 말이야. 중학교 때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수제. 고민하는데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입학사정을 와가지고 나한테 장학금 어떤 혜택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여기 여고 가면은 성적 따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성적을 따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는데 그 나이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 일생일대의 고민이지. 일생일대 고민을 하다가 여고를 선택을 했단 말이야. 심지어 공부 잘하는 학교여가지고 성적은 쭉 떨어졌거든? 근데 내가 여고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가보고 의정부 전 지역을 다 누비고 다녔거든. 맞아. 그리고 그 고등학교가 계기가 돼서 대학교까지 가게 된 거고 그때처럼 모두가 반대하는데 내가 밀고 나가는 결정을 해봤던 적이 없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아 진짜 잘한 결정이었다. 그러면서 난 내 세계가 되게 넓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어. 30대쯤 되니까 조금 덜하긴 한데 가장 큰 전환점은 그때였던 것 같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니까 나는 생각나는 게 나는 내가 학군단을 갔었던 게 내 세계를 좀 넓혀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합니다. 일단 길치가 고쳐졌죠. 아주 좋은 방법이야. 길치를 고치려면 군대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 내가 군대를 안 가서 길치구나. 그런 것보다도 고등학교 동아리 때 주니어랑 같이 또 만났었지만 기독교 동아리였었단 말이야. 솔직히 기억 못 했었잖아요. 그치. 나는 기억 못하지. 나는 이거 희근이를 되게 그건데? 드라마에서 로맨스 같은 드라마에서 어릴 때 만났는데 서로 기억 못하는. 아니야 서로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한쪽만 희근이를 기억하는. 기억하는데 희근이는 날 전혀 몰랐어. 이번에 눈물의 여행 그렇다고. 눈물의 여행이 여자애는 기억하는데 김수현은 기억을 못해가지고. 집어치워! 대학교도 기독교 학과를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은 쭉 교회나 기독교 관련된 그런 세계관으로만 가득 차 있었단 말이야.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학군단을 가게 되면서 기숙사도 나와서 학군단 친구들이랑 같이 자취를 하게 되고 동시에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서 다른 전공 수업들을 듣다 보니까 그때 약간 평범한 대학생 애들은 이러고 노는구나를 나는 그때 약간 평범하지 않았어. 이게 대학교의 문화구나라는 걸 난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 거야. 나는 에리카 같은 걸 생각했는데 에리카 학교를 딱 바꾸면서 바뀐 그 모습을 생각했는데 에리카와 정반대였던 건데 어떻게 보면. 맞아. 현실은 좀 다르다. 에리카는 되게 도덕적인 그렇게 강한 그런 곳을 갔는데 넌 도덕이 강한 곳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곳을 갔네. 이것이 세상이구나. 너무 재밌다. 이것이 문화다. 와. 즐겼던 기억이 나고 좀 세상이 넓어졌지. 그 세계관 자체가. 군대도 이제 직업군인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만 또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말한 대로 길치도 고쳐졌고 관측장 교위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학군단을 갔던 게 내 인생을 바꾼 사건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저희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 사건을 얘기해봤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다시대인 모습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굴럽 팟캐스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나누어볼 책과 질문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생각을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 방송에 소개되시는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나의 지금 모습을 형성하게 된 사건 같은 거 재밌게 나눠주시면 깊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 소셜 애니멀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로가 조금 2부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셜 애니멀이 어떤 책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줄래? 소셜 애니멀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성취와 행복을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책의 제목처럼 소셜 애니멀, 사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사회 관계망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사회 관계 속에서 환경과 나의 심리학적인 특징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에 대한 심리학적인 총체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 주인공인 헤럴드, 여자 주인공인 에리카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일생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성공을 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비문학이지만 특이하게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 우리가 1부에서 소셜 애니멀에서 이제 1부에서 헤럴드와 에리카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걸 지켜봤잖아. 이제 2부에서는 헤럴드와 에리카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인생에서 도전을 하고 성공을 이뤄내가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헤럴드와 에리카가 성장을 해서 대학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둘이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 안에서 스스로의 성숙한 성장과 성공을 이루는데, 이 시기에 헤럴드와 에리카가 우리 나이대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연극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헤럴드 20대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헤럴드가 20대 때 이제는 에리카는 되게 엘리트로서 열심히 모범생으로 살았더니 헤드헌터가 고용해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헤럴드는 사실 아니잖아. 헤럴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맞아. 룸메이트 마크를 만나가지고 특이하고 재밌는 친구를 만나서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 곳이었구나, 맞다, 난 인싸였지 하면서 인싸의 삶, 대학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잖아. 초심으로 돌아갔지. 고등학교 때 인싸의 삶을 살다가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역사 문학 청년이 되었는데 다시 인싸 청년이 되었어. 역시 초심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말하면서 행복이 전염된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이 깊었었는데, 친구들의 특성을 내가 따라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주변 친구들 5명의 평균이 나다라는 얘기처럼, 여기서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했던 지난 날들의 연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뚱뚱하면 나도 뚱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라든지 친구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면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것도 그렇지만 행복도 친구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가능성이 있고 행복도 전염될 수 있다.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해서 제가 연애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본인 문제. 당신이 연애를 안 해서 친구들이 연애를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 잘못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린 그 공통점으로 모인 건가요, 혹시? 너무 싫다. 우리의 편견을 지금 보면은. 행복은 전염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인상 깊었고, 친구를 골라서 만나라는 말이 뉘앙스가 되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굳이 부정적인 친구들을 가까이 두고 굳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 친구들을 주변에 행복한 친구들로 만들어가면서 같이 나도 행복하고 쟤도 행복해서 윈윈할 수 있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의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특히 이런 관계에서 정말 재밌었던 거는 친구가 배우자보다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야. 뚱뚱한 얘기는, 외로운 얘기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배우자가 그런 것보다 친구들이 그럴 때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 약간 동일시하게 느껴서 그런가, 친구와 나를? 배우자는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면 너무 편해서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결혼을 해보신 건가요? 돌싱이세요, 혹시? 뭔가 경험한 느낌이었는데. 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드디어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는 사내 연애를 시작하잖아. 맞아. 이 친구들이 되게 직원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직원을 뽑아놓고서 연애를 하고 자빠졌잖아. 내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사장님? 아직 사무실이 없어서 직원도 한 명밖에 없고 단 둘밖에 없지. 사장 집에 맨날 출근해서 단둘이 하루 종일 일을 한다. 뭐 그러면 눈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거든. 에리카는 헤럴드가 취향이 아니었대. 하지만 너무 예쁜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그치, 정분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심지어 약간 에리카가 먼저 대시한 느낌 아닌가? 사랑에 빠진 다음에 헤럴드의 상태를 얘기하잖아.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헤럴드는 진짜 팔불출이 돼가지고 에리카를 생각하지 않고는 5분도 견딜 수가 없었다. 혼자 거리를 건너라면 길에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에리카를 본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대. 너무 행복해가지고 배불렀던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더 상대방을 더 좋게 본다는 거야. 이상화해서 보는 거야. 그치.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여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람이 더 좋게 보인다는. 콩깍지라는 말이구나. 콩깍지랑 비슷하게 귀여워라는 말이거든? 상대방이 귀여워 보이면은 그건 이제 진짜 사랑한 거란 말이야. 귀여운 거는 상대방이 귀여워 보인다? 이런 좀 실수가 있어. 귀여워. 왜 잘해? 귀여워. 이렇게 된다고. 헤럴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에리카의 모든 게 귀여워 보이는. 재밌는 포인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카 줄리아 얘기할 때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고 했잖아. 아직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 이거를 확언적으로 말하기 전 단계. 우리가 아직 썸이야. 이걸 확언적으로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는 조금 요즘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알쏭달쏭한데 아직? 약간 궁금한데? 그때는 이 사람이 그냥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사랑에 빠져. 난 썸이야. 난 이 사람을 좋아해.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오히려 사랑을 확언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거지. 역시 말의 힘이란. 나는 그거를 되게 덕질할 때 엄청 느꼈거든? 아. 처음에 덕질할 때는 그냥 되게 노래 잘하고 잘생겼네 이러고 좋아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좋아할수록 이 멤버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 이 멤버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행동들 이런 것까지 보면서 헐 귀여워, 헐 좋아 이러면서 더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돼. 되게 나노 단위로 착즙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상대방이 점점 더 좋아질 거리를 찾는 거지. 덕질 개념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된다. 평소에 그냥 알기만 했던 연예인이 뭐 예능 영상 찍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재밌다 정도인데 막상 그 가수를 좋아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그 장면이 좀 귀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 나도. 더 좋아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아. 사랑에 빠지면 그게 덕질이든 연애 대상이 됐든. 그리고 약간 진짜 덕질도 그런 게 해리포터 얘기도 아까 해리포터 얘기도 했었지만 쉬는 시간에 나는 해리포터를 좋아해 라고 말하고 다니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찾아보고 오히려 더 보게 된다고 할까? 더 공부하게 돼. 공부가 아니라 찾아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아까 그 말도 좀 이해가 가는 게 다른 판타지 작품보다 해리포터가 좀 더 재밌지 하고 약간 평균치를 높이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거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심리학에서는 결정작용이라고 한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나는 되게 신기했었어. 난 아까 세로가 말했던 거에 좀 연장선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닮은 사람들을 찾는다. 친밀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내가 닮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럼 그거는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억지로 설정했었던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유니폼 같은 거였거든. 소속감 같은 거? 유니폼이라고 하니까 뭐 교복도 어쨌든 일종의 유니폼이고 사실 고등학생 때 뭐 중학생 때 교복 입고 출근이래. 너무 사회인이 찌들었어. 등교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같은 교복 입고 있는 애들끼리는 익숙해지고 좀 친밀하게 느껴지잖아. 그치, 갑자기 옆 학교에 있는 애들을 보는 것보다.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그런 소속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게 좀 친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는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MBTI 같은 것도 확실히 나 INFP인데 나도 INFP인데 이러면서 막 서로 맞장구 치고 그러잖아. 얼마 전에도 그걸 한번 느꼈었어. 어떤 거의 처음 만나는 모임을 한번 갔었다가 MBTI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같은 MBTI인 애들끼리 또 뭉치는 거야. 나도 그랬고 정말 열심히 닮은 사람을 찾아가는구나 사람들은. 이게 밈이 있는데 INFP는 그냥 하나만 찾으면 안 나오거든? 근데 하나를 찾잖아? 그럼 우수수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INFP들이 다 딸려온단 말이야. 여기 INFP 수집가 계시거든요. 우수수 다 INFP들만 모아가지고 나만의 INFP대로 계속 모아놨잖아 이분이. 보석상자죠. INFP 함. 진짜 닮은 사람을 찾아가는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친구를 잘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저기 너무 행복해 보이는 친구가 있어. 내가 객관적으로 좀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면 쟤랑 친구를 하러 억지로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쟤가 나를 좋게 보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지, 걔가 나를 택하겠지. 지명해가지고 택함 받는 거야. 저희랑 친해지고 싶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한번 공통점을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 사실 그것도 내가 쟤랑 관계성이 없어갖고 사실 친밀함을 추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억지로 한번 친밀함을 만들어 보려고 어떤 도구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여자애들은 어릴 때 너 아이돌 누구 좋아해?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같은 아이들 좋아한다? 그럼 바로 짱친 되는 거거든. 그래, 내가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쟤랑 공통점이 없어. 그러면 그 아이돌 괜히 공부해보고서 나도 그 아이돌 좋아해 하면서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 친밀함은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친구 사이의 관계도 있는데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가 인간관계가 깊을수록 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돈이 많은 거는 행복과 그렇게 막 연관이 엄청 크진 않대. 있기는 있지만 있긴 있지. 엄청나진 않다. 아니 물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유한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행복한 건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항상 행복도 1위여야 되고 독보적 1위여야 되는데 뭐 전혀 그렇지는 않으니까. 아 맞아. 어떤 연구 결과 봤을 때는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돈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게 맞지만 그 이상으로 돈이 넘어가면은 그게 행복도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요즘에는 연봉이 9천만 원 정도 되면 그때까지는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내가 맨 처음에 봤을 땐 6천만 원이었거든. 연봉이 6천만 원 될 때까지는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6천만 원이 넘어서는 1천만 원 올라도 똑같이 비례해서 행복도 올라가는 건 아닌 거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월급을 받아도 그렇잖아. 월급 받아도 만약에 월급이 막 최저임금을 받다가 심지어 우리 최저임금도 높아지고 있잖아. 옛날로 따지면 뭐 옛날에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뭐 미용업계나 사진업계나 뭐 영상업계 예체능들을 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내 친구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만 받아도 200만 원 받고 10만 원 오를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확 늘어나잖아. 내가 맨날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도 늘어나고 약속 한 달 동안 잡을 수 있는 약속 개수들도 늘어나고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딱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400만 원, 500만 원 넘어갈 때마다 물론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다른 얘기지만 똑같은 나이대 우리 나이대에서는 아직 뭐 결혼도 좀 먼 얘기고 육아도 좀 먼 얘기니까 뭐 300만 원 벌 때나 400만 원 벌 때나 씀씀이는 비슷해. 아니면 400만 원 벌 때나 500만 원 벌 때가 좀 씀씀이 비슷해. 그럼 뭐 달라진 게 있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물론 모아두는 돈이 좀 다르겠지만. 그치. 안전하려면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고 하잖아.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깊은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내가 좀 더 행복하다라고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좀 힘들었을 때 되게 감사하게도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그래도 금방 괜찮아졌다는 생각을 했거든.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들을 깊은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내 행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책에서는 계속 얘기하지. 요즘에는 성별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정말 갈등이 많은 시대잖아. 이런 게 정말 안타까운 게 세대 간의 갈등이나 혹은 요즘에 내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옛날에 비해서 인생의 멘토, 인생의 롤모델로 여길 수 있는 뭐 지인 중에 좋은 형, 누나, 그러니까 나이 차가 꽤 나는 좋은 선생님, 좋은 형님, 좋은 누나 뭐 이런 분들이 각자에게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 나는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심리상담을 전공하잖아.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더욱더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친구들끼리는 어차피 그런 세팅이 전혀 먹히지 않아. 맞지. 만약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게 그 친구들에게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 그러면 똑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제시하는 것보다 덜 맞는 이야기더라도 내 인생의 선배라고 믿는 분, 내가 존경하는 분, 위로해주고 한마디 해주고 건네주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요즘에는 내가 힘들 때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멘토, 선생님, 형, 누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사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별로 좋아하고 했던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 흐르면 보게 되거나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온전한 존경심이나 온전한 걸로만 보지 않고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또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에리카가 이제 학교도 갑자기 바꾸고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자기 창업을 해가지고 엄청 승승장구한단 말이야.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잘 되는 스토리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실패를 겪기 시작하거든. 에리카가 사업이 잘 되다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완전 이제 폐업 수준까지 간단 말이야. 폐업하고 그다음에 사대로 재취업을 했는데 재취업한 곳도 조금 막 마땅치가 않아서 이런저런 역경을 겪게 되거든. 여기에서 에리카가 어떻게 그 역경을 견뎌 나갔는지 그 안에서 기억나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기억나는 게 있어?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사실 승승장구 했었는데 직원도 18명까지도 맞아. 에리카가 완전히 성공을 하는데 이제 그 불경기를 만나지. 불경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업체가 폐업하는 수순까지 가게 되잖아. 사실 컨설팅 회사니까 회사들이 컨설팅 회사에 돈을 지불할 만큼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제 불경기가 찾아오니까 회사들이 돈을 아끼다 보니까 큰 거래처였던 이 회사마저 거래를 끊어버리면은 에리카의 회사가 펄싹 망해버릴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되잖아. 결국 그 큰 회사랑 거래가 결국 성사되지 않고 그래서 직원들을 앞에 두고 아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잖아. 그때 약간 에리카의 말 중에 인상 깊으면서도 살짝 공감이 갔었던 게 그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나열을 하잖아. 설명을 하면서 뭐 내가 뭐 말을 하면은 바로 받아 적는 누구 자신감이 많이 없는 누구 말할 때 항상 급해가지고 그 다음 문장을 바로 연속해서 또 말해버리는 누구 이러면서 인물들 한 명 한 명 말하는데 그 자주 봤던 사람들이 되게 낯설게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나도. 진짜 중요하게 좀 힘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라거나 그때 사람들을 봤을 때 평소에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자주 봤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유의 깊게 안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혼자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얘기를 꺼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되게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럼 지금 우리도 낯설어? 낯설다 너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봤어. 이제 와서 낯설어지기에는 예를 들면은 작년쯤에 가족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었는데 내 상태가 완전히 다운돼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미안해. 뭐가 그리 문제였었는데 부모님이랑 형이랑 이렇게 앉아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면서 나한테 보여진다고 해야 되나? 소설 속 장면 같은 느낌이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 새삼스럽게 아 주름이 저 정도 계셨구나. 새삼스럽게 아 형 하관이 약간 저렇게 생겼구나. 약간 그냥 객관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확 들어올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공감이 많이 갔었고 어떤 심리학적인 기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그냥 주의 깊게 안 보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는 주의를 집중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 정보라는 게 고체가 아니라 액체처럼 다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어 책에서.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네. 정보가 아이폰이다. 그러면은 이 아이폰이 이런 이미지로서 내 머릿속에 있다기보다는 이 하나하나의 요소 같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흐른다는 느낌이잖아. 그러면서 정보는 되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조직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봤던 것들이 어쩌면 일부의 내용들이랑도 연동이 되는데 잠을 자면서 논문 아이디어를 헤럴드가 얻었었다고 했었잖아. 그런 것들이 사실 무의식이 정리되는 과정을 꿈을 통해서 겪은 거잖아. 그게 잠을 자면서 많은 인풋들이 내가 많은 정보를 보고 많은 정보를 내가 주입하고 그러면서 많은 인풋을 쌓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무의식 속에서는 다양하게 조립될 수 있는 형태로 나에게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의식 부분이 소제목이 아예 메티스 문제를 해결하는 실체적 기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메티스가 계자나 그리스 신화에서 티탄족 지혜의 여신이었고 제우스가 사랑한 사람인데 예언이 있었지. 메티스가 낳은 아들이 제우스보다 위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우스가 깨를 내가지고 그 메티스랑 변신놀이를 하면서 메티스를 잡아먹어. 근데 이미 그 메티스가 임신한 상태여가지고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게 지혜의 여신 아테나란 말이야. 맞아. 그 메티스가
자기가 계속 제우스 머리에 있으면서 번뜩번뜩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준다는 게 그리스 신화의 그 내용이었거든. 딱 메티스 그 얘기 들으면서 무의식이 판단해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것들이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거든. 아파트 내 채 보여주면서 막 되게 40개 넘는 복잡한 정보를 주고 사람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는데 잠깐 정보 보고 선택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한 사람들이 무의식적 정보만 받고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나오거든.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상황들을 계속 공부하고 익숙해졌을 때 무의식이 그냥 번뜩하면서 최고의 선택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기량을 뽑아낸다는 거지. 직관 같은 거잖아. 맞아. 직관 같은 거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그냥 왠지 별로야. 이 사람 왠지 쎄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 예전에는 조상들이 경고해주는 거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상들의 경고보단 내 다년간의 인생이 쌓은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거다. 그치, 그치. 쎄한 거는 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무의식 얘기를 하다가 정보 때문에 약간 이 무의식에 꽂혔었던 거였는데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면 좀 여유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 내가 여유로운 환경에 있어야 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샤워하거나 산책할 때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잖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정보가 무의식 속에서 재조립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쉬자 하면서 해봤자 좋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는다. 평소에 정보를 다 집어넣어놔야 그게 무의식적으로 재조립되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유로운 게 아니고 그냥 나태한 거 아니야? 맞아. 나태한 것과 여유로운 것은 다르다. 아이디어는 나태함 속에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뭐라도 읽고 뭐라도 봐야 된다. 여유로운 건 진짜 바쁜데 이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해놓고 그때 좀 온전히 쉬어야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약간 그걸 느꼈던 게 작품 연출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 장면을 잘 살리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산책을 좀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아무리 산책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여유를 가져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다른 작품 보고 다른 작품 보다가 저거 저렇게 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들이 나중에 떠오르더라고. 결국은 정보를 일단 넣어야 그게 어떻게 재조립되든 간에 그게 결과물로 나온다. 정보를 넣은 다음에 이제 샤워하면서 산책을 하면은 아이디어가 두 배로 떠오르는 거지. 대신 산책을 샤워하면서 하는 거. 대신에 이제 경찰서로 가겠지. 원래 산책하거나 샤워할 때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그거 합치는 거지. 그럼 블루투스 샤워기 갖고 다녀야겠다. 그럼. 그냥 빗 속을 걸어 다니는 거를 그렇게 묘사하는 걸 수도 있어. 군대생 빨리 블루투스 샤워기를 만들어라. 나는 에리카의 상황을 보면서 일부에서 주니아가 실업 상태였을 때 불안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게 재밌었어. 돈 팩이라는 사람이 월간지 애틀랜틱에 기재한 에세이에서 실업에 따른 심리적 비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거든. 여기서 장기적인 실업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중에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심지어 30살의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평생 직업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년 6개월 정도 일찍 사망했대. 그만큼 실업은 어떻게 보면 진짜 예기치 않게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실업보다 타의적인 실업이 되게 많고 실업을 하지 않는 상태는 일이 많더라도 뭔가 내가 고민하거나 선택하는 주도적인 심리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는 순간보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되는 순간이 훨씬 많잖아. 실업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뭔가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다녀도 계속 내가 선택해야 되는 환경 속에 놓이니까 심리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정신적인 에너지를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자원을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갉아먹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부에서 말했던 문화적 자본이나 어떤 환경적 자본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상황이 헤럴드와 에리카가 놓이게 되고 비교가 되잖아. 헤럴드는 심리적인 자원이 대인관계도 좋았고 자기의 여가를 즐기는 방법도 알았고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도 알았기 때문에 돈 팩이 얘기했던 개념으로는 심리적 자원이 많은 사람인 거지. 실업을 했는데 실업을 하니까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니까 우리한테 와도 일 좀 해볼래? 이게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겼어. 아싸 기회다.
이래서 헤럴드는 그 실업 상태를 되게 여유롭게 재밌게 즐기다가 취업을 했고 에리카는 오히려 어릴 때는 심리적 자본이 없어서 계속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안전한 기반이 되었음에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출발선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더 극복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실업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에 대한 심리적 자본이 없으니까 끊임없는 불안, 빠른 취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게 우리가 느끼는 것들, 우리도 되게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가 활동을 해보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더 입시에 집중해라. 지금 쉬면 나중에 고생한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좀 여유롭다. 이런 것들을 강요받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심리적 자본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놓여졌을 때 되게 불안을 겪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그래도 에리카는 스펙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맞아. 전화를 돌리니까 우리 기업에 이런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 임원으로 와볼래? 그러니까 돼서 임원으로 가기는 했지. 에리카는 실업 상태에서도 자기가 사장이나 부사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골랐잖아. 찾고, 맞아. 그러다가 그게 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임원이나 이런 실무진으로라도 그리고 엄청 유명한 기업을 임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맞아. 그러다가 약간 낮춰서 괜히 회사의 중간 그런 걸로 가기 싫으니까 그냥 창업을 할까? 멕시코 음식점을 차려?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하잖아, 에리카가. 약간 눈을 낮춰서 이 정도 기업급 원래 쳐다도 안 봤는데 이 정도 기업급에서 임원으로 불러주면 뭐 가야지 뭐 된다고 알았어 갈게 그닥 마음에 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런 능력자도 실업 상태에서 불안을 한다. 불안한 건 어쩌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을 땐 좀 당연한 거다. 하지만 약간 기반이 있지. 애초에 에리카의 능력이 되게 넘사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 학생 때부터 25명의 어른들을 찜쪄먹고 원하는 학교에 부정 입학한 친구인데 수없이 많은 사회관계 속에서 성취와 행복의 길을 엿본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핑계로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굴럽 북캐스트.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미난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